저희 일정표에 캐나다의 차례는 없습니다. 한국의 이 한마디에 캐나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세기 만에 내민 120조 원짜리 원전 제안서. 면담은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봉투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70조 잠수함을 독일에 넘기며 한국을 납품업체라 조롱했던 캐나다. 그런데 전기가 말라가는 그 나라가 이번엔 한국 앞에 머리를 숙인 겁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워싱턴에서 터진 250조짜리 대반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는 동안 캐나다는 왜 줄 밖으로 쫓겨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네이선 홀트, 캐나다 천연자원 에너지부 차관이고 그날 서울 회의실에서 그 봉투를 돌려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사옥 고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차들이 강변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세종이 냄새와 갓 내린 커피향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커피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남색 봉투 하나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거든요. 캐나다 정부의 금방 문장이 찍힌 봉투. 그 안에는 120조 원 규모의 원전 협력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협상단 40명이 6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서류였습니다. 저는 넥타이 매듭을 한번 고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수원이 이끄는 원전 수출 컨소시엄의 해외 사업 총괄 임도연 부문장이었습니다. 50줄의 남자였는데 걸음에 소리가 없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단단하고 건조했습니다. 인사는 짧았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죄송하게도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웃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시간이야 만들면 되지. 120조 원이 눈앞에 있는데. 저는 준비해온 문장들을 꺼냈습니다. 캐나다의 원전 확충 계획, 발주 규모, 세제 혜택, 파격적인 조건들. 제 설명이 5분쯤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임도연 부문장이 손목시계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차관님, 그 봉투는 여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탁자 위에 봉투를 두 손으로 들더니 제 쪽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어요. 종이가 탁자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희 일정표에 캐나다의 차례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을 더 드리겠다. 이유는 원하시는 대로 보장하겠다. 필요하다면 우리 총리가 직접 서명하겠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빨라지는 게 저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임도연 부문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단추를 잠그며 딱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희는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차관님. 계산이 끝났을 뿐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면담이 시작되고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120조 원이 15분 만에 끝난 겁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명치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뻐근했어요. 곁에 있던 보좌관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유리벽 너머로 그 회사의 로비가 보였습니다. 소파마다 외국인 손님들이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 억양, 중동의 전통 복장, 남미에서 온 듯한 대표단까지.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안내판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나라 이름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줄을 선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줄 바깥에 서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본부에는 뭐라고 보고할까요? 사실대로 15분이었다고. 저는 무릎 위에 돌려받은 봉투를 올려놓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까? 그 대답을 드리려면 2달 전 캐나다 정부청사의 그 발표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자리, 그리고 한 남자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자리로요. 2달 전 그날 캐나다 정부청사의 브리핑룸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차기 잠수함 사업,
70조 원짜리 계약의 주인공이 발표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단상이 하얗게 물들었고 방송 조명 때문에 실내는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저는 원전 예산 보고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방청석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단상에 오른 사람은 빅터 크롤리, 부총리 겸 국가안보위원장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맞춤 정장에 금색 커프스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고 은발은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겨져 있었어요. 그는 단상을 손바닥으로 2번 짚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차기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독일입니다. 이것은 대서양 동맹의 결정입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국방 전문지 기자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부총리님, 한국은 석 달 동안 우리 해군 승조원 30명을 자국 잠수함에 태우고 북극 언저리 해역까지 실전 검증을 시켜줬습니다. 가격은 독일함보다 낮고 인도 시기는 3년이 빠르다는 게 해군 내부 평가입니다. 그런데 왜 독일입니까? 크롤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브리핑룸 전체에 퍼졌어요. 기자님은 시승을 시켜줬다고 그 차를 삽니까? 우리는 기분으로 무기를 사지 않습니다. 기자석 몇 군데서 어색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기자가 바로 일어섰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아직 도면 위에만 존재합니다. 북극 빙하 및 작전 능력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승조원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하실 겁니까? 크롤리의 입꼬리에서 웃음기가 걷혔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시더니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 안보의 심장을 아시아의 납품업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토의 형제들과 함께 갑니다. 다음 질문 받죠. 납품업체. 그 네 글자가 브리핑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 그 석 달짜리 시험항해 보고서를 읽었거든요. 얼음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우리 승조원들이 남의 나라 잠수함을 타고 견딘 기록.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승조원 만족도가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크롤리는 단상 위에서 납품업체라는 한마디로 지워버린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우연히 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국방 조달 분석관 한 명이 서류철을 안고 크롤리를 따라붙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 분석관이었는데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부총리님,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측이 잠수함 사업과 함께 약속했던 현지 투자가 있습니다. 조선소 시설, 부품 공장, 일자리까지 9조 원 규모입니다. 오늘 발표 방식이면 그 투자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크롤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분석관이 내민 서류철을 손등으로 쳐냈어요. 종이가 복도 바닥에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숫자 겉박으로 내 결정을 가르치려 들지 마. 장사꾼은 시장을 못 버려. 그게 장사꾼이야. 그는 구두 소리를 울리며 흩어진 서류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분석관이 무릎을 꿇고 종이를 주었어요. 저는 다가가 함께 종이를 주워 건넸습니다. 분석관의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 결정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그 말은 예언이 됐습니다. 밤 9시 뉴스에 속보 자막이 떴어요. 하나오션, 캐나다 현지 투자 9조 원 전면 재검토. 화면에는 한국 기업의 짧은 성명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신의가 없는 곳에는 투자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항의도, 긴 설명도 없었어요. 딱 한 문장. 앵커조차 그 건조함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선 채로 그 자막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건 화가 난 사람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끝낸 사람의 문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청사복도에서 마주친 크롤리는 오히려 느긋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든 채 어깨를 으쓱했어요. 엄포야. 길어야 한 달이지. 한 달 안에 저쪽에서 투자 다시 하게 해달라고 매달릴 거야. 내가 장사꾼들을 좀 알거든.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반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상인은 손해보는 장사를 오래 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이 얼마짜리 착각이었는지 우리는 곧 계산서로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의 첫 장은 잠수함이 아니라 전기였습니다. 발표 일주일 뒤
저는 에너지부 상황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마커 냄새와 식은 커피 냄새가 훅 끼쳤어요. 밤을 새운 방의 냄새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북미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로 붉은 점들이 심장 박동처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석 분석관 소피 랑글로아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 점들을 짚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착공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만 60곳입니다. 한 곳이 삼키는 전기가 인구 20만 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몇 개의 나라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차기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 마감이 석 달 뒤입니다. 전력 공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나라는 그날로 명단에서 지워집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전력망 상태는? 제 질문에 소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를 더 띄웠어요.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래프였습니다. 지금 추세면 5년 안에 수요 대비 30%가 모자랍니다. 데이터 센터는커녕 겨울철 난방 수요도 아슬아슬합니다. 작년 한파 때 이미 2개 주에서 순환 정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이 타서 식은 커피를 그대로 삼켰어요. 쓴맛이 혀뿌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6기, 온타리오의 소형 원전 상업화 24조 원을 포함해 총 120조 원. 캐나다 국민 한 사람당 300만 원씩을 걷어야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계획서 표지는 웅장했어요. 하지만 소피가 마지막 화면을 띄우는 순간 그 웅장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을 준공한 게 30년 전입니다. 원자로 압력 배관을 용접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지금 전국에 26명 남았습니다. 평균 나이 64입니다. 도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대로 지을 손이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크롤리가 들어왔어요. 그는 뒷짐을 진 채 스크린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종말론 브리핑인가? 아침부터 분위기 한번 좋군. 소피가 침착하게 데이터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부족한 전력, 사라진 기술 인력, 석 달짜리 마감 시한. 크롤리는 듣는 둥 마는 둥 손톱을 들여다보다가 그녀의 말을 잘랐어요. 전기는 만들면 되는 거고 원전의 원조는 이 캐나다야. CANDU를 만든 나라한테 시공 능력을 강요하려 들지 마. 제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이 지구에서 예산과 공기를 지켜 원전을 지어내는 나라는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달 전에 그 나라를 발표장에서 걷어찼습니다. 크롤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 조롱이 가득했어요. 그 굶주린 장사꾼들 말인가. 홀트 차관, 걱정 붙들어 매게. 배고픈 개는 밥그릇 앞에 오게 돼 있어. 120조를 흔드는데 안 달려올 나라가 지구에 있나? 자존심. 그건 배부른 나라들이나 부리는 사치야. 역겨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그 결론에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저는 3가지를 믿고 있었어요. 첫째, 한국은 결국 돌아온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120조를 거절할 리 없다. 둘째, 잠수함은 잠수함이고 원전은 원전이다. 국가 간의 거래에 감정 같은 건 없다. 셋째, 정 안 되면 대안은 있다. 프랑스가 있고 미국이 있고 우리는 CANDU의 종주국이다. 이 3가지 믿음이 몇 주 만에 전부 박살날 거라고는 그날에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토론토의 집에서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븐에서 갓 꺼낸 로스트 치킨과 로즈메리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어요. 딸 엠마는 29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스타트업의 수석연구원이죠. 어릴 때부터 회로도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아이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제일 촉망받는 연구자 소리를 듣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날 엠마의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포크를 내려놓더니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아빠, 저희 서버 증설 신청 오늘 반려됐어요. 전력 배정이 안 된대요. 배정할 전기 자체가 없다고. 화면에는 차가운 공문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치킨을 썰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것도 왔어요. 엠마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영문 제안서였어요. 텍사스, 전력 무제한 보장, 부지 제공, 세제 혜택,
연구팀 전원의 이주 비용까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가 통째로 넘어오래요. 저희 팀 30명 전부요. 대표님은 이미 마음이 기운 것 같아요. 엠마, 가지 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엠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전기를 만들게. 원전을 지을 거야. 120조짜리 계획이 이미 서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엠마는 웃었습니다. 반은 웃음이었고 반은 걱정이었어요. 아빠, 그 원전 누가 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6명. 평균 나이 64. 소피의 브리핑 화면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딸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새벽까지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원전은 몇 년째 공기가 밀리며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고, 미국의 최신 원전은 비용이 배로 뛰며 시공사가 휘청거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은 해외 원전 사업에서 손을 뗀 지 오래였어요. 서류를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예산과 날짜를 지켜 원전을 지어낸 기록은 한 나라에만 쌓여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도 약속한 날짜에 원전을 넘긴 나라. 2달 전 우리가 납품업체라고 부른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이틀 뒤 총리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총리는 책상 위에 전력 부족 보고서를 펼쳐놓은 채 저를 맞았어요.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홀트 차관, 당신이 서울에 가세요. 원전 유치 특사로. 무엇을 내주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을 데려오세요. 방을 나서는데 크롤리가 문가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가서 고개 한번 숙여주고 와. 장사꾼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참, 봉투에 숫자 크게 적는 거 잊지 말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무릎 위에 남색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반세기 전의 역사가 떠올랐어요. 우리 캐나다의 기술자들이 CANDU 도면을 들고 한국 동해의 월성이라는 바닷가 마을로 건너가 그 나라의 첫 원전을 가르쳤다는 이야기. 그때 스승은 우리였고 제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방패처럼 믿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 게다가 120조인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위에서 잠깐 잠이 들었고 서울에 도착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그 15분을 맞았습니다. 봉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 세계가 그 회의실에서 첫 번째로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균열은 제가 그 거절의 이유를 찾아 지구를 도는 동안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를 마저 드려야겠습니다. 그 15분 안에서 실제로 오간 말들, 그리고 회의실 문이 닫힌 뒤의 30분에 대해서요. 저는 그날의 대화를 지금도 한 문장씩 외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을 잊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봉투가 제 앞으로 되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전부 꺼냈어요. 부문장님, 이유는 부르시는 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우라늄을 원하시는 가격에 장기 공급하겠습니다. 귀국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 발주 사업의 문을 열겠습니다. 인력 양성 비용도 전액 우리가 부담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임도연 부문장은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탁자에 올렸어요. 표지도 없는 숫자만 빼곡한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넘기며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희 수주 잔고입니다. 5개 나라의 11기. 여기에 협상이 진행 중인 물량이 4개 나라에서 더 대기하고 있습니다. 설계 인력, 시공 인력, 주요 기자재 생산 라인까지 향후 10년의 일정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차관님,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의 문제입니다. 캐나다에 배정할 순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순번은 사면 되지 않습니까? 웃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2배를 드리죠. 그 말에 임도연 부문장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번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뢰를 쌓은 나라들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저희가 팔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 뼘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마지막 논리를 꺼냈어요. 부문장님, 잠수함은 국방의 결정이었습니다. 원전은 에너지의 일입니다. 다른 부처, 다른 사업입니다. 임도연 부문장이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정부가 서명하는 손은 하나 아닙니까? 그 손이 2달 전에 어디에 서명했는지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명단이었어요. 사람 이름 30개가 적힌. 석 달 동안 저희 잠수함에 타셨던 귀국 해군 승조원 30분의 성함입니다. 저희 승조원들과 한솥밥을 먹고 얼음 바다를 함께 건넌 분들이죠. 그분들이 내리시면서 남긴 말들을 저희는 전부 기록해뒀습니다. 그런데 그 석 달에 대해 귀국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남긴 말은 납품업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명단 위에 적힌 이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 단어를 계약서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그 마지막 한마디. 저희는 화가 난 게 아니라 계산이 끝났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요. 15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무너뜨린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차를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임도연 부문장이 배웅을 하러 내려온 겁니다. 거절은 칼같이 해놓고 배웅의 예의는 끝까지 지키더군요. 그 정중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던 그때 제 눈에 로비 벽에 청동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람 키만 한 동판에 서양식 이름 수십 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위에는 한글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름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부 우리식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임도연 부문장이 동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반세기 전 저희 첫 원전을 가르쳐 주신 캐나다 선생님들의 성함입니다. 월성에서요. 준공하던 해에 이 동판을 만들었고 지금도 신입 엔지니어 연수 첫날은 이 앞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자고요. 목이 콱 막혔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납품업체라고 불렀는데 그 나라는 반세기 동안 우리 기술자들의 이름을 로비에 새겨두고 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를 거절하십니까? 스승의 나라 아닙니까? 임도연 부문장은 동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배운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의를 저버린 정부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갚는 것이고 계약은 신뢰화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예의였고 완벽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고도 한참 동안 그 동판의 이름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안전벨트를 2번이나 놓쳤어요. 귀국 다음 날 저는 강요 회의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긴 탁자에 장관들이 둘러앉았고 크롤리는 상석 옆자리에서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15분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열리지 않은 봉투, 5개 나라 11기의 수주 잔고, 순번이라는 단어, 그리고 로비의 동판까지요. 보고가 이어질수록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크롤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보고가 끝나자 박수를 2번 아주 천천히 쳤습니다. 감동적이군. 아주 감동실화 극장이야. 동판에 이름을 새겨놨다. 은혜는 잊지 않는다. 눈물이 다 나는군. 그가 만년필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장사꾼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비싸게 팔려고 튕기는 거예요. 동판이니 신인이 하는 건 전부 연출이고 우리 홀트 차관이 순진하게 그 연극에 감동을 받으신 거지. 부총리님, 제가 그 로비에서 본 건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장담하지. 크롤리가 제 말을 자르더니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색 시계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어요. 일주일 안에 서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모지기는 척, 조건이나 다시 얘기해보자고 말이야. 장사꾼이 120조를 어떻게 버텨? 이 시계를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증인이오.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총리님, 만에 하나 전화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프랑스랑 짓지. 크롤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전이 무슨 한국 전매 특허요?
쓸데없는 걱정들 그만하고 다들 일이나 하시오. 장관 몇이 어색하게 웃었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한국 측 실무진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정중한 한 줄이었어요. 일정상 어렵습니다. 마침 열린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한국 대표단과 자리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들의 일정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나라 장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네덜란드. 우리에게는 복도에서 눈인사를 나눌 틈조차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 뉴스의 번역본을 받아봤는데 캐나다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분노 기사도 조롱 기사도 없었어요. 그냥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화를 낼 대상조차 아니었던 겁니다. 화라는 건 관심이 있어야 나는 거니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크롤리는 시계 얘기를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다시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한국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 원전을 지어야 하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였습니다. 원전 강국 프랑스. 저는 그때까지도 세계의 믿음 중 마지막 하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대안은 있다는 믿음으려. 파리에서 차로 3시간. 프랑스 서북부 해안의 신규 원전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수만 평의 건설 현장인데 들리는 거라곤 바닷바람이 가림막을 때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정문 경비원은 하품을 하며 우리 차를 들여보냈습니다. 방문객 명부에 적힌 마지막 이름은 사흘 전 날짜였어요. 현장 부소장 류카 모로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4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는데 눈 밑그늘이 광대뼈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며 자주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유럽에서 가장 조용한 건설 현장이에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안내한 현장은 제 상식을 부수는 풍경이었어요. 회색 경납 구조물이 하늘 아래 반쯤 지어진 채 서 있었고 타워 크레인 4대 중에 움직이는 건 한 대뿐이었습니다. 멈춘 크레인의 조종석 창틀에는 새가 둥지를 틀어놓았더군요. 모로가 그 둥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들이 올해로 3년째 세입자입니다. 공사보다 부하가 빠르죠.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를 물었어요. 모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착공한 지 12년째입니다. 예산은 처음 계획의 3배를 넘겼고요. 완공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차관님, 이 현장에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12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로가 텅 빈 작업 구역을 손으로 쓸어 보였습니다. 원자로급 배관을 용접할 수 있는 자격자를 1명 구하는데 9달이 걸렸습니다. 유럽 전체를 뒤져서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 구역 공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나라의 원전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모로가 저를 경납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사용 조명 몇 개가 띄엄띄엄 켜진 내부는 동굴처럼 어둡고 서늘했어요.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몇 겹으로 울렸습니다. 반쯤 올라가다 멈춘 벽체 위로 철근 다발이 삐죽 솟아 있었는데 비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는지 짙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용접기 여러 대가 파란 비닐을 뒤집어 쓴 채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비닐 위에 먼지가 손가락 한 마디만큼 쌓여 있더군요. 벽에 붙은 작업 지시서는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숨을 삼켰어요. 몇 년 전에 멈춘 시간이 그 벽에 그대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원자로가 앉을 자리입니다. 모로가 텅 빈 중앙부를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둥근 불빛 안에서 빗물 고인 웅덩이가 반짝였어요. 제가 신입 엔지니어였을 때는 말입니다. 차관님, 프랑스가 세계의 원전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초빙되어 다녔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웅덩이가 전부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웅덩이만 내려다봤어요. 명치 끝이 서늘했습니다. 이 광경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 캐나다는 이 유령 같은 현장조차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우리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800명 규모로 지어진 식당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인데 앉아있는 사람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시판 부딪히는 소리가 빈 홀에 울렸어요. 정원 3,800명으로 설계된 현장에 오늘 출근 인원은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식은 커피를 앞에 두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차관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료가 보내준 영상인데 볼 때마다 잠이 안 옵니다. 화면 속은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새벽인데 현장 전체가 조명으로 환했고 수백 명이 리듬을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펌프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지고 전광판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타임랩스로 빨리 감긴 화면 속에서 경납 건물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한국의 현장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정된 날, 예정된 시각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12년째 이러고 있는 저희한테는 저게 마술처럼 보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처럼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한국에 물어봤습니다. 기술 인력 지원이든 합작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이 현장 좀 살려달라고요. 원전 종주국 소리 듣던 프랑스가 말입니다. 대답이 뭐였습니까? 순번이 없답니다. 모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저희가 지금 한국의 대기 명단 몇 번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려주지도 않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캐나다가 들은 것과 똑같은 대답을 프랑스도 들었던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요. 돌아 나오는 길에 모로가 차창을 두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관님 나라에는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이 유령이 대안이었거든요. 차가 현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백미러로 그 멈춘 크레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 시내로 돌아왔을 때 시청 앞 광장에서는 시위가 한창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대해 인쇄한 팻말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지서의 숫자마다 붉은 매직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시위대 가장자리에서 빵집을 한다는 중년 남자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전기요금이 밀가루 값을 넘어서서 이제 오븐을 하루 걸러 돌린다고요. 원전 강국이라 불리던 나라의 한복판에서 국민들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겨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장을 가로지르며 깨달았어요. 원전을 제때 짓지 못한 나라의 계산서는 결국 저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으로 날아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캐나다의 식탁에는 이보다 훨씬 두꺼운 고지서가 예약되어 있다는 것도요. 첫 번째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프랑스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미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세계 최강,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맹.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 안에서 서방 원전 연합 구상을 밤새 다듬었습니다. 캐나다의 우라늄, 프랑스의 설계, 미국의 자본.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 구상이 백일몽이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워싱턴에서 딱 40분이 걸렸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청사의 로비는 대리석과 성조기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로비를 걸으며 일부러 허리를 폈어요. 여기는 동맹의 땅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도 최소한 문전박대는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부장관 브랜든 쇼가 집무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구릿빛 얼굴에 악수 힘이 샜고 벽에는 골프 트로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홀트 차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커피, 아니면 좀 더 센 걸로? 저는 준비해 온 구상을 꺼냈습니다. 캐나다의 우라늄과 부지, 프랑스의 원천 기술, 미국의 자본과 기자재를 묶는 서방 원전 연합, 북미의 전력난을 서방의 힘으로 함께 푸는 그림. 10분쯤 설명했을까요? 쇼는 제 브리핑 자료를 몇 장 넘겨보더니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차관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찾았습니다. 답이라니요. 한국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우리 전력망에 접속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데이터 센터 물량이 원전 수십 기분량입니다. 인공지능 전쟁의 탄약이 전기인데 탄약고가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은 최신 원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산 2배, 1.7년 지연. 시공사 하나가 그 사업 때문에 통째로 휘청였습니다. 그 악몽을 반복할 시간이 지금 우리에겐 없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아십니까?
쇼가 창밖의 도시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기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경쟁국에서는 지금 원전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소송과 인허가로 10년을 흘려보내는 동안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라의 심장인 전력망을 그쪽 손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 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진영 안에서 예산과 날짜를 실제로 지켜낸 기록이 존재하는 나라를 데려오는 것. 차관님, 그런 나라가 지구에 몇이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목이 말라왔습니다. 그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건설 슬롯을 협상 중입니다. 미국이 먼저예요, 차관님. 줄로 치면 우리가 캐나다보다 앞에 서 있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동맹이 알고 보니 같은 줄의 경쟁자였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보다 앞자리에. 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과 손잡는 방법도. 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해외 원전에서 손 뗀 지 오래됐습니다. 짓다가 철수한 전례도 있고 지금은 자국 원전 재가동만으로도 벅차요. 유럽이요? 방금 파리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습니까? 그 12년짜리 현장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동선까지도요. 저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쇼가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더니 목소리를 한 단계 낮췄어요. 동맹이니까 충고 하나 드리죠. 말씀하십시오. 한국 앞에서 납품업체라는 단어 다시는 쓰지 마세요. 그 단어 이 도시에서도 전부 들었습니다. 우리 협상팀은 서울에 갈 때 자료보다 예의부터 챙깁니다. 지금 지구에서 원전 일정표를 쥔 건 그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의 부장관이 한국에 갈 때 예의부터 챙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나라의 부총리가 단상에서 웃으며 던졌던 그 네 글자가 얼마나 값비싼 단어였는지를 뼛속으로 실감했습니다.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의 15분보다는 길었지만 내용은 더 잔인했어요. 집무실을 나서는데 복도 저쪽에서 직원 몇이 회의실을 준비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과를 실은 카트, 물병,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이는 작은 깃발 2개, 성조기, 그리고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제가 빈손으로 나가는 이 문으로 다음 손님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겁니다. 쇼가 배웅을 나오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차관님. 조만간 좋은 발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캐나다도 깜짝 놀랄 만한 걸로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요. 청사를 나서니 겨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지 않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에서 캐나다에서 걸려온 전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롤리였어요. 소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인사도 없이 시작됐습니다. 서방연합은 어떻게 됐나?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슬롯을 협상 중입니다. 우리보다 앞순번으로요. 소화기 저쪽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이 터졌어요. 미국이 장사꾼들한테 줄을 서. 홀트, 자네 완전히 넘어갔군. 아니면 일부러 판을 깨자는 건가? 자네를 보낸 건 서방연합을 만들어 오라는 거였지. 패배 보고서나 쓰라는 게 아니었어. 부총리님. 저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호텔 방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시뻘갰어요. 부총리님이 단상에서 던진 그 네 글자가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파리도 알고 워싱턴도 압니다. 미국 부장관이 오늘 저한테 뭐라고 충고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앞에서 그 단어를 다시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순번을 지워버린 겁니다. 다 됐고. 크롤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귀국해서 봅시다. 자네 거취도 그때 얘기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동안 창밖에 낯선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동맹은 대안이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확인은 하나뿐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그 정도인가? 세계가 정말로 그 나라 앞에 줄을 서 있는가?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마침 한국이 남의 나라 땅에 원전을 짓고 있는 현장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체코였습니다. 프라하 시내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2시간.
새벽 3시 반에 잡은 택시의 기사는 초로의 남자였는데 목적지를 듣더니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 현장이요? 이 시간에 거기 가는 손님 한 달에 20번은 태웁니다. 전부 한국 사람들이거나 한국 사람 만나러 가는 분들이죠. 그가 어둠에 잠긴 국도를 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서 배관 일을 배웁니다. 월급이 예전 직장의 2배가 됐어요. 근데 아들놈 말이 돈보다 더 신기한 게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한다고 한 날에 진짜로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선 수도꼭지 하나 고치는데도 약속이 3번은 밀리는데 말입니다. 기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따라 웃지 못했어요. 새벽 3시 반에 택시 기사도 아는 사실을 우리 부총리 한 사람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체코의 원전 건설 현장에 도착한 건 해도 뜨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프랑스와 정반대의 이유로 말을 잃었습니다. 소리 때문이었어요. 새벽 5시 반인데 현장이 살아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규칙적으로 선회하는 기계음, 수백 켤레의 안전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 어디선가 울리는 타설 신호음, 발바닥으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공기에서는 가부은 콘크리트의 축축한 냄새와 용접 불꽃의 매캐한 냄새가 섞여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의 냄새였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30년 전에 사라진 냄새요. 정문 옆 전광판에는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공정률, 무죄의 일수, 그리고 오늘의 타설 예정량. 숫자가 하나 바뀔 때마다 저는 묘한 부러움에 시달렸습니다. 체코 에너지부의 파벨 호라크 차관이 안전모를 들고 저를 맞았습니다. 50대의 서글서글한 남자였는데 현장을 바라보는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홀트 차관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삽을 뜨려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물었죠.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가 현장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헤드램프 불빛 수백 개가 어둠 속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현장 스피커에서 짧은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호라크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웃었어요. 운이 좋으시군요, 차관님. 6시 정각 타설입니다. 보고 가시죠. 우리는 경납 건물 기초부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는 콘크리트 펌프 4대가 거대한 팔을 뻗은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한국어 카운트다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셋, 둘, 하나. 6시 정각. 4개의 팔에서 회색 콘크리트가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진동이 난간을 타고 제 정강이까지 올라왔어요. 축축한 시멘트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고함 소리 한 번이 없었습니다. 신호수의 손짓, 무전기의 짧은 교신, 정해진 동선.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6시 정각.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 타설 시각은 3달 전에 확정된 겁니다. 호라크가 굉음 너머로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3달 전에 정한 시각에 그대로 붙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은 저도 돋고 있었습니다. 팔뚝에요. 저 사람들은 약속한 날짜에 왔고, 약속한 날짜에 붙고, 약속한 날짜에 세웁니다. 눈이 와도, 명절이어도요. 처음엔 우리 쪽 감리단이 안 믿었습니다. 일정표가 너무 촘촘해서 이건 홍보용이라고요. 지금 그 감리단장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일정표에 맞춰서 자기 딸 결혼식 날짜를 잡았답니다. 호라크가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따라 웃었지만 속은 얼음장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요. 호라크는 잠시 현장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프랑스를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서류만 보면 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차관님, 저녁마다 불이 꺼지는 현장과 새벽에도 돌아가는 현장 중에 어디에 나라의 심장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약보다 신뢰를 먼저 쌓았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들은 그 단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요. 호라크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헤아렸습니다. 폴란드가 계약했고, 사우디가 협상 중이고, 아랍에미리트는 추가분을 논의 중이라죠. 네덜란드도 줄에 들어왔고, 얼마 전엔 미국까지 문을 두드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국이요, 차관님. 원전 종주국이라던 나라들이
지금 죄다 한나라의 일정표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다음 10년은 제가 알기로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캐나다 소식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차관님, 줄이라는 건 원래 신뢰가 있는 나라부터 서는 겁니다. 저희는 그 줄에 서려고 3년을 공들였습니다. 캐나다는 몇 년을 쓰셨습니까? 악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우리는 신뢰를 쌓기는커녕 쌓여있던 신뢰마저 발표장에서 걷어차버렸으니까요. 해가 떠오르자 현장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경납 구조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본 회색 유령과 같은 종류의 건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체코 엔지니어 하나가 지나가다 호라크에게 인사를 했고, 호라크가 저를 소개하자 그 청년이 서툰 영어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진짜로 날짜를 지켜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무섭다는 말.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압도적인 성실함은 공포와 닮아 있으니까요. 현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세 번째 기둥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돌아온다던 믿음. 배고픈 장사꾼은 밥그릇 앞에 온다던 크롤리의 그 확신. 전부 헛소리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올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구가 한국 앞에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줄에 설 자격조차 스스로 걷어찬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라크가 프라하 구시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굴라시에서 김이 오르고 창밖으로는 첨탑 지붕 위로 눈발이 흩날렸어요. 맥주잔을 부딪힌 뒤 저는 낮부터 목에 걸려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계약보다 신뢰를 먼저 쌓았다는 말의 의미를요. 호라크가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3년 전부터 한국은 우리 기술자들을 자기네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연수 비용은 전부 자기들이 냈어요. 우리 대학 두 곳에는 원자력 커리큘럼을 같이 만들어줬고요. 계약이 성사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제가 그쪽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안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은 못 얻어도 사람은 남지 않느냐고요. 호라크가 잔을 들어 창밖에 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날 우리 내각의 반대파가 전부 조용해졌습니다. 아, 이 나라는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관계를 짓는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명했습니다. 차관님, 원전은 100년을 같이 사는 결혼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고른 겁니다. 결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청혼은커녕 상대의 뺨을 때려놓고 혼수 목록부터 들이민 꼴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의 서류 가방 안에는 여전히 그 남색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열리지 않은 120조 원. 저는 그 봉투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착각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붕괴는 캐나다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레이스가 굳은 얼굴로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오션, 캐나다 현지 투자 9조 원 철회 공식 확정. 재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철회, 확정. 기사 아래에는 후폭풍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소 협력단지의 부품사 3곳이 폐업을 예고했고 걸린 일자리만 4,200개였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를 성토하고 있었어요. 한 부품사 사장의 인터뷰가 가슴을 후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회사만 믿고 설비에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잠수함이 어느 나라 거로 결정되든 그건 높으신 분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우리 공장 문을 닫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청사로 향하던 차를 돌렸습니다. 그 부품사가 있는 항구 도시까지는 2시간.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의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공단에 들어서자 벌써 공기가 달랐습니다. 문을 연 공장보다 셔터를 내린 공장이 더 많았고 전봇대에는 설비 급매라고 적힌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기사에 나왔던 그 부품사 사장은 저를 알아보고 잠시 굳었지만 이내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한국 조선소 사람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양국 직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는 사진이었어요. 석 달 전에 찍은 겁니다.
한국 분들이 직접 오셔서 용접 공정을 같이 잡아줬어요. 자기들 협력사로 키울 거라고 설비에 투자하면 물량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창밖에 공장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직원들이 기계에 방청유를 바르고 비닐을 씌우고 있었어요. 꼭 장례를 치르는 손길 같았습니다. 저 친구들이 42명입니다. 다음 달까지는 월급이 나갑니다. 그 다음은 저도 모릅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서류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제 신분을 듣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단상 위에서 웃던 한 사람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산서는 언제나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납품업체라는 네 글자의 가격표에는 이 42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던 겁니다. 청사에 도착하니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상황실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얼굴이 백지장 같았습니다. 차관님, 빅테크 두 곳이 오늘 새벽 차기 데이터센터 후보지에서 캐나다를 제외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사유는 하나예요. 전력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마감까지 30일 남았는데 나머지 회사들도 시간 문제입니다. 상황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그날따라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땅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60곳씩 올라가는데 우리는 후보 명단에서 지워지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어서요. 전기를 만들 원전을 지을 손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 손을 가진 유일한 나라를 우리가 모욕해서요. 그날 오후 강요회의는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세계국 실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프랑스는 12년째 자기 원전 하나를 못 끝내고 있다. 미국은 대안이 아니라 경쟁자다. 이미 한국과 슬롯을 협상 중이다. 일본은 철수했다. 지구 어디에도 대안은 없다.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크롤리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그 장사꾼들한테 나라가 무릎이라도 꿇자는 건가? 무릎을 꿇을 기회조차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부총리님. 한국은 우리 순번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허튼 소리. 크롤리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서방끼리 뭉치면 돼. 내가 파리에 전화하고 워싱턴에 전화하지. 대서양 동맹이 괜히 있는 줄 아나? 부총리님. 그 워싱턴이 지금 한국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자리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요들의 시선이 크롤리에게 쏠렸어요. 그는 한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반격했습니다. 이제 보니 협상이 실패한 이유를 알겠군. 협상 대표가 처음부터 한국 편이었어. 홀트 차관, 당신 서울에서 고개를 몇 번이나 숙였나? 아니, 제대로 숙이기는 했나? 실무자가 무능하면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거야. 총리께 특사 교체를 건의하겠어. 제 실패라고 했습니다. 납품업체라는 단어를 단상에서 던진 사람이, 서류를 복도에 내팽개친 사람이, 일주일이면 전화 온다고 시계를 걸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크롤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 유치 실패는 협상 대표의 준비 부족과 무능 탓. 기사에는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신문을 구겨쥐며 분노했어요. 차관님, 이건 명백히 그쪽에서 흘린 겁니다. 반박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나도. 차관님, 지금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아니야. 이 나라의 전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바친 공직이었습니다. 그 30년이 조간신문 한 귀퉁이에서 무능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총리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독대였습니다. 총리는 책상 앞이 아니라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이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크롤리 부총리가 당신 교체를 정식으로 건의했소. 알고 있습니다. 신문도 봤겠지. 봤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 밑이 거뭇했어요. 홀트 차관. 나는 정치를 40년 했소. 누가 일을 하고 있고 누가 칼을 갈고 있는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불이 두 개 떨어져 있소. 하나는 꺼져가는 이 나라의 전기고 하나는 당장 내 발등에 붙은 크롤이라는 불이오. 그가 책상 위의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쓴 세계국 실사 보고서였어요. 페이지마다 밑줄이 빼곡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10번 읽었소. 결론은 하나더군. 이 나라에 문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문은 한국이고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문전박대를 당해본 사람뿐이요. 당신 말이오. 총리님, 한국은 저를 다시 만나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들어서라도 가시오. 총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신 이번엔 팔러 가지 말고 들으러 가시오. 그들이 무엇에 등을 돌렸고 무엇이면 다시 돌아설 수 있는지 그것만 알아와도 돼오. 집무실을 나서며 저는 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크롤리의 칼끝 위에서 저는 해임되는 대신 마지막 임무를 받은 겁니다. 파는 임무가 아니라 듣는 임무를요. 그런데 진짜 아픈 전화는 그날 저녁에 걸려왔습니다. 엠마였습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떠나요. 오늘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텍사스, 전기가 넘치는 땅. 딸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끝이 조금 젖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엠마. 아빠 잘못 아니에요. 딸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 나라에 전기가 없는 게 어떻게 아빠 잘못이에요. 아빠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잖아요. 그 위로가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재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남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리지 않은 120조. 딸을 붙잡지 못한 아버지. 무능이라는 이름표를 단 특사. 그리고 전기가 꺼져가는 나라. 금요일 저녁, 저는 퇴근길에 딸의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종이 상자들이 거실에 성벽처럼 쌓여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은 내려져 완충제에 쌓이는 중이었고 그 옆에는 어릴 적 과학경진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들이 신문지에 하나씩 말려 있었습니다. 제가 목마를 태우고 시상식에 데려갔던 바로 그 트로피들이요. 엠마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하나에 그릇 2개. 살림의 반이 이미 상자 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우리는 상자를 식탁 삼아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문득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것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손바닥만한 낡은 회로기판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아빠가 저 9살 때 사준 첫 번째 키트. 이걸로 전구에 불 들어오게 했을 때 아빠가 그랬잖아요. 전기는 마술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회로가 이어져 있으면 불은 반드시 들어온다고. 엠마가 그 기판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두고 갈게요. 아빠가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나라 회로 아빠가 다시 이어주세요. 불 들어오면 저 돌아올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면 국물이 짜서 그런 거라고 그날은 그렇게 해두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조수석에 놓인 그 작은 회로기판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레이스의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지금 바로 TV를 켜보셔야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브랜든 쇼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만간 캐나다도 깜짝 놀랄 발표가 있을 거라던 말. 그 발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워싱턴, 미국 에너지부 대강당. 단상 뒤로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상 위에 브랜든 쇼가 서 있었어요. 저에게 충고랍시고 예의를 챙기라던 그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차세대 전력 확충을 위한 사상 최대의 원자력 협력에 합의했음을 발표합니다.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형 원전 8기와 소형 원전 다수, 총 250조 원 규모입니다. 250조. 우리가 내밀었다 돌려받은 120조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강당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쇼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예산과 날짜를 지켜 원전을 지어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심보다 콘센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단상 옆으로 움직였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대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임도연 부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축사 요청에 딱 한 문장으로 답했어요.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 일합니다. 그 한 문장이 대서양을 건너 제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가 손등으로 흘렀는데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 소피, 재무장관실. 1시간 뒤, 저는 총리실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워싱턴의 발표가 되풀이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강요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총리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싼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신음처럼 중얼거렸어요. 잠수함 다음은 원전이라니. 원전도 결국 한국이었단 말인가. 재무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를 이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최종 후보지 발표에서 캐나다의 이름은 이미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다고요. 미국이 250조어치 전기를 예약한 마당에 어느 기업이 전기 없는 땅에 서버를 놓겠느냐고요. 그때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2달 전 복도에서 크롤리에게 서류를 얻어맞았던 바로 그 분석관이었어요. 그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집계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직접 손실입니다. 한국 측 투자 철회 9조 원, 협력 부품사 폐업으로 일자리 4,200개, 데이터 센터 유치 실패에 따른 기회 손실이 연간 1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 유출은 죄송합니다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한 사람을 정확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청구서의 출발점은 2달 전 브리핑룸에서 나온 네 글자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크롤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배신이야. 동맹국의 등에 칼을 꽂은 거라고. 나토 정신 위반으로 제소해야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크롤리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아니면 홀트, 자네 짓인가? 워싱턴에 가서 우리 패를 다 보여주고 온 거 아니냐고. 끝까지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리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빅터, 총리님, 지금이라도 서방이 뭉치면. 시계는 어디 갔소? 크롤리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은 시계를 걸었소. 일주일이면 전화가 온다고. 당신의 시계는 틀렸고 이 나라는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소. 오늘부로 국가안보위원장직에서 해임하오. 부총리직 사퇴서는 오후까지 내시오. 크롤리는 잠시 총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가방을 낚아채듯 챙기며 회의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뱉었어요. 두고 보시오. 역사는 내가 옳았다고 기록할 거요. 장사꾼들한테 고개 숙인 당신들을 역사가 부끄러워할 거라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세계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경질이 공식 발표됐고 조간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70조와 250조를 바꾼 남자. 기사 속 그의 사진 아래에는 2달 전 브리핑룸에서 웃던 바로 그 표정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서가 없었습니다. 서류 가방에 든 것은 총리의 친서 한 통뿐이었어요. 팔러 가는 길이 아니라 들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임도연 부문장은 저를 다시 만나줬습니다.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는 제 앞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차를 이번에는 마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안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듣고 배우러 왔습니다. 친서를 전했습니다. 임도연 부문장은 그것을 끝까지 읽고 조용히 접었어요. 경질 소식은 들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제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려던 순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일정표는 사과로 바뀌지 않습니다. 250조가 저희 순번을 기다렸듯이 순번은 오직 기다림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언젠가 그 줄에 설 수는 있습니까? 제 평생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임도연 부문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신뢰를 처음부터 다시 쌓으십시오.
저희가 체코에서 3년을 들였던 것처럼요. 그리고 정식으로 줄을 서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몇 년 뒤에 검토는 가능합니다. 검토는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낸 전부였습니다. 120조로도 살 수 없던 문이 아주 좁게 몇 년 뒤에 안개 속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것이 자선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는 길, 저는 로비의 동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전 이 나라의 원전을 가르쳤던 제 나라 선배들의 이름에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웅을 나온 임도현 부문장이 그 모습을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어요. 선생님들의 나라가 다시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저는 그 회의실을, 그 로비를, 그 나라를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계약이 아니라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길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요. 귀국한 저는 총리에게 딱 한 줄로 보고했습니다. 줄의 맨 끝에 서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철회된 투자에 대한 보상협의, 문 닫는 부품사들에 대한 긴급 지원, 그리고 한국과의 모든 실무 채널에 대한 정중한 복원 요청.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줄을 서는 일은 원래 화려하지 않으니까요. 한 달 뒤, 저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엠마가 떠나는 날이었어요. 출국장 게이트 앞, 카트에 실린 상자들 사이에 그 트로피 상자도 보였습니다. 목마를 태우고 시상식에 가던 날의 무게가 이제는 이삿짐의 무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엠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 너머로 전광판에 뜬 텍사스행 항공편명을 바라봤어요. 아빠. 응. 약속. 기억하죠. 저는 대답 대신 양복 가슴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회로기판. 딸이 9살에 처음 불을 켰던, 그리고 저에게 맡기고 가는 그 약속을요. 엠마가 웃었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는데 웃고 있었어요. 불 들어오면 첫 비행기로 올게요. 딸은 게이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서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전기를 지키지 못한 나라는 이렇게 자식부터 내보냅니다. 그 겨울 하늘로 멀어지는 기체를 보며 저는 2달간의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되감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봉투, 복도에 흩어지던 서류, 파리의 웅덩이, 워싱턴의 태극기, 프라하의 새벽 6시, 그리고 동판에 새겨진 우리 선배들의 이름까지요. 크롤리 소식도 가끔 들려옵니다. 회고록을 준비한다더군요. 제목이 배신당한 애국자라나요. 그는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옳았다고 말한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오만의 말로는 처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저는 그를 보며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심장은 절대로 정치와 자존심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읽는 데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쌓는 데는 반세기가 걸립니다. 납품업체라는 네 글자의 최종 가격표를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잠수함 70조, 원전 250조, 42명의 일자리, 그리고 제 딸의 비행기 좌석 하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네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세기 전 도면 한 장을 앞에 두고 배우던 그 나라는 가르쳐준 스승들의 이름을 로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배운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손을 놓아버린 스승과 50년 동안 손을 놓지 않은 제자. 그 차이가 오늘 지구의 일정표를 누가 쥐는지를 갈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나라의 새벽에서 6시 정각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을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길러낸 어르신 세대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 성실함 앞에 저는 캐나다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 집 서재에는 지금 그 회로기판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출근합니다. 언젠가 이 나라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날, 그 회로의 끝은 아마 한국과 이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줄의 맨 끝에 서 있습니다. 기다림이 곧 자격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요. 지금까지 캐나다 에너지부 차관 네이선 홀트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반세기 동안 놓지 않은 그 손이 오늘 세계를 대한민국 앞에 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켜낸 신뢰가 나라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